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수업은 일단 첫 시간이었고, 그리고 약간 오리엔테이션적인 성향도 좀 있었고, 서로 이렇게 강의 스타일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요 공급 이론도 해야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학 개론에 진입하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좀 천천히 나갔었는데 오늘은 좀 빠르게 좀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시험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안 나오지 않는 게 그 토지 용어는 출제 가능성이 100%고요. 원래는 주택 용어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주택 용어는 무조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론이 원래는 전체에서 세 문항이 나오다가 주택 용어가 시험에 뜨면서 이제는 총론이 4개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니까요. 단순 암기 파트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서 절대로 안 틀리겠다 하는 각오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 그럼 지금부터 주택 얘기를 할 건데 제 입에서 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아무 말이 없으면 건축법입니다. 주택을 크게 분류했을 때 건축법에서도 주택을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택법에서도 주택을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법이라고요? 건축법이라고요. 근데 주택법에서도 주택을 분류하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랑 뭐부터 해봐야 되냐면 건축법에서 주택을 분류할 때 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또다시 종류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에서 몇 개? 4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에서 몇 개? 4개. 주택의 종류는 총 몇 개? 8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요거면 되고요. 건축법에서 주택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8개. 단독 4개, 공동 4개 있습니다. 단독에는 어떤 거 있냐면 협의의 단독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단독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 단독, 그리고 다중, 다가구, 공간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은 4개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남기할 때 이렇게 한번 남겨볼까요? 예. 아는 뭐냐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했어요. 예.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아가 뭐죠? 아파트, 연립, 세대,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는 공동주택. 그럼 나머지는 단독주택이 되는 겁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요게 이번 36회 부동산학 개론 시험 2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단독주택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를 찾아서 빼면 돼요? 연세대 기숙사를 찾아서 빼면 됩니다. 연세대 기숙사는 무슨 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요거 제가 질문 드리면 단독, 공동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예. 다중은 뭐죠? 단독이에요. 다 가구는 단독입니다. 다 세대는 공동입니다. 연립은요? 공동입니다. 공간 단독입니다. 기숙사는 공동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입니다. 단독이겠지.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단독이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잠깐만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이번에는 무슨 법이 보이냐면 여기 보니까 주택법이 보일 거예요. 주택법. 주택법에서 주택을 분류하게 되면 주택은 똑같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이 3개 있어요. 공동이 3개 있고 주택의 종류는 총 6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열심히 정리하셨던 건축법령상 주택에는 단독에 단독, 다중, 다가구 뭐가 있었고, 그렇지. 여기는 공간이라는 게 있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가 있었는데 기숙사가 있었는데 주택법령상 주택에서는 이게 한 개씩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 시험에서 반드시 뜨니까 건축법령상 아니면 주택법령상 이렇게 시험에 뜨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이건 해야지. 건축법에서는 주택이 4개, 4개, 8개. 예.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3개, 3개, 6개. 각각 한 개씩 빠지는데 단독에서 뭐가 빠지고? 공간이 빠지고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가 빠집니다. 이때 이것부터 합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공간은 시험에 잘 안 뜨거든요. 시험에 뜬다면 요거 한번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숙사요. 기숙사는 버젓이 건축법에서는 주택이 맞습니다.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방금 제가 주택이랬어요? 아니랬어요? 아니랬죠. 또 이따 배울 건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무슨 주택이다? 준주택이다. 그러면 준주택이란 말은 건축법에서 쓰는 말인가요? 주택법에서 쓰는 말인가요? 라고 물으면 주택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준주택이 좀 이따 배울 건데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외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 주택이 아닌데 주거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주택 외 이렇게 출발을 해요. 하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준주택이라고 하고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요. 조금 이렇게 그 머릿속에 반복해서 숙지한다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것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딱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일단 좀 넓은 의미가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은 주택이 단독 몇 개? 4개, 공동 4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단독이고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주택법에 가시면 한 개씩 빠집니다. 그게 바로 공간하고 기숙사가 빠지는데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이었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준주택에 속한다. 주택법령상에서는 기숙사가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 조문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앉은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이해를 다 끝내시고 암기도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실 때는 단독을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아파트는요. 몇 개 층 이상이냐면 5개 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합니다.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 일단 제가 미리 틀린 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택에 분류할 때요. 뭐 3층 또는 4층 또는 이렇게 5층 이런 말이 뜨면 그냥 무조건 틀렸어요. 이런 건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법 조문에 뭐라고 나온다? 5계층, 4계층, 3계층 이렇게 나오는 거지. 3층, 4층, 5층이라는 말을 법에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컨대 7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7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은 상가예요. 1, 2, 3층은 상가고 4층부터 주택이에요. 그러면 7층이라고 했으니까 4, 5, 6, 7 이렇게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이죠? 4개 층이죠. 이거 아파트야? 아파트 아니야? 아파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몇 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몇 개층.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냐? How many?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 층이냐. 그래서 이렇게 4계층 이하면 그때는 다세대나 연립으로 가버리고요.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합니다. 5라는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5층이 나와야 됩니까? 5계층이 나와야 됩니까? 5계층. 그럼 4계층 이하일 수 있잖아. 그지? 4계층 이하이면 얘나 얘입니다. 자, 일단 4계층 이하, 4계층 이하면 뭐나 뭔데?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이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실 이 바닥 면적의 합계란 말을 갖다가 정말 많이 씁니다. 나중에 제가 쓰는 말은 아니고 이제 그 공법에 가면 나중에 건축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 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 특히 용적률 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를 3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연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연면적. 그러니까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들을 연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가로 비워놓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뽕 비워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긴 하지만 연면적이라는 단어를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면적 합계 기준으로? 바닥 면적 합계 법 조문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 조문 그대로 무슨 면적의 합계가? 얘를 원래 뭐라고 하긴 하는데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들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됐고 바닥 면적 합계 원본 그대로 살려서 기준은 200평 기준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제곱미터로 뜨니까 660제곱미터입니다. 무조건 660이니까 이건 쓰지 말고 얘를 초과해버립니다. 초과하면 뭐고요? 연립. 이하면 다세대가 됩니다. 좀 크면 뭐고요? 연립이고 좀 작으면 다세대가 됩니다. 이 3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일단 아파트가 되는 거고 4계층 이하면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무슨 면적에 무엇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걔를 세 글자로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원 법조문 그대로 기하자 그랬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면 뭐고요? 다세대고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인데 이 초과란 표현이 어디서만 뜨냐면 연립에서만 떠요. 초과란 표현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안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념으로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가 어디서 뜨니까? 연립에서 뜨니까. 그래서 암기할 때는 굳이 암기를 한다면 연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연초. 이게 담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 종류가 두 가지. 전담이 있고 연초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연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오늘이 며칠이죠? 11일? 10일. 제가 담배 끊은 지 10일 됐습니다. 연초 끊은 지 10일 됐습니다. 삶이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힘이 없어 보이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담배 끊은 지 10일 됐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저기 고속터미널 좀 왔는데 전철 타고 제가 오거든요. 고속터미널 좀 왔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고장이 났대요.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다 내리라 그러더라고. 다 내렸어요. 여러분 9호선 엄청 붐비는 거 알죠? 저 9호선 엄청 붐비는데 9호선을 탔는데 다 내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싶은데 담배를 끊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 아무튼 연초가 생각나는 오늘이네요. 연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립은 초가 뜨고 초가 뜨면 연립입니다. 연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한 번 더 해볼까요?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이 맞는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지금 건축법 보고 있으니까 기숙사가 주택인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기숙사가 있고요. 임대형 기숙사가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는요. 공동치사 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50% 이상일 때. 공동치사 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50% 이상입니다. 숫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다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가 몇 % 이상? 50% 이상. 일반 기숙사는요. 여러분들 장소와 사람이 뜹니다. 장소와 사람. 영어로 표현해 드릴까요? place와 person이 뜹니다. place와 person이 뜹니다. place 두 군데입니다. 어디 또는 어디. 학교 또는 공장. person 두 사람입니다. 어디요? 학생 또는 종업원. 이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학교에 누가 살아요? 학생 살아요? 공장에 누가 살아요? 종업원 살아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일반 기숙사는 누구냐면요. 꼭 학교 또는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있으면 기숙사라고 안 그래. 학교나 공장에 있어야 돼요. 학교에 누가 살고? 학생. 공장에 종업원. 그리고 공동치사 50% 이상. 그러면 기숙사 중에서 무슨 기숙사? 일반 기숙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는요. 이게 2024년도에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는 기숙사 하나밖에 없었는데 임대형 기숙사는 목적이 임대 목적이에요. 임대 목적인데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이 몇 실 이상이어야 되냐면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실 이상입니다. 몇 실? 20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암기할 때는요. 20실은 이 임대형 기숙사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세요. 몇 실은? 20실은 이 임대형 2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20실 이상일 때 무슨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자 그러면 후에마이 저는 누구일까 하면 대답해 보실래요?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요.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인데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 일반 기숙사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에요. 저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 기준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다세대. 저는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인데요.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이 20실 이상이에요. 임대형 기숙사. 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고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연초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4개를 공부했고 2개만 더 공부합시다. 단독주택에는 또다시 뭐가 있냐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단독과 공간은 몰라도 돼요. 다중하고 다가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중하고 다가구 이거 골 때립니다, 여러분들. 왜 골 때리냐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지 봅니다. 얘 다중 몇 개층이야? 3개층이야. 근데 얘도 3개층이야. 그럼 층수로 구분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바닥 면적 합계 기준입니다. 몇 제곱미터 이야? 660제곱미터 이야? 맞아요? 얘도 몇 제곱미터 이야? 660제곱미터 이야. 그러면 누구랑 다중이랑 다가구는요. 뭐로도 구분이 안 되고
계층으로도 구분이 안 되고 바닥 면적 합계로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붙는 말 가지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다중은요. 골 때립니다. 요거 학생 또는 직장인. 학생 또는 뭐 직장인. 우리 아까 학생 떴던 적 있어 없어? 어디서 떴었어? 일반 기숙사에서 떴었잖아. 근데 걔는 앞에 뭐가 뜨고 뭐가 떴어요? 플레이스가 뜨고 펄슨이 떴잖아요. 몰라? 장소가 뜨고 사람이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또는 공장, 학교에 누가 살지? 학생. 공장에 누가 살지? 그때는 종업원 그랬었어요. 근데 얘는 학생 또는 직장인이 돼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 이거 방법이 없다니까.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이 뜨면 그리고 공동치사 50% 이상이면 걔는 일반 기숙사로 가는 거고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야. 그런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 것, 갖추지 아니한 것. 아니한 것. 이 왜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면 안 되냐면 다중주택은 대표적인 무슨 주택이라서 단독주택이라서 그럼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을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실별로 욕실은 괜찮대. 뭐는 된대? 욕실은 된대. 실별로 취사는 안 된대. 뭐가 안 된대? 취사가 안 된대. 이건 아직까지 시험이 한 번도 안 났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다중주택은 일단 몇 개층이 하고 3개층이 하고 무슨 면적의 무엇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누구? 학생 또는 종업원 아니야. 이번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어야 됩니다. 취사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순서 바꿔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실은 돼야 안 돼요? 씻기는 씻어야지. 더럽잖아. 응? 욕실은 되는데 뭐는 안 돼? 치사는 안 돼. 치사는 어디서만 떠야 되면 저기 그 일반 기숙사 그때 치사란 말이 등장을 해. 법조문에는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 그때만 등장하고 실별로 욕실은 되는데 치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 면적이라든지 창문의 설치라든지 크기라는 것을 뭐로 정하냐면 이건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뭐로 정한다? 건축조례. 이거는 법조문이라서 제 생각에는 뭐를 비워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중주택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부해 보도록 합니다. 다중주택은 누가 살아요? 직장인입니까? 예.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어야 됩니다. 실별로 욕실 돼야 안 돼요. 더럽게 안 씻으면 안 되잖아. 씻어야 돼. 욕실은 되는데 취사는 안 돼요. 창문의 설치, 크기, 실별 최소 면적 이런 것들을 뭐로 정한다? 건축조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아니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 아니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좋아요? 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이 하고 3개층이 하고 오케이?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근데 3개층 이하와 660제곱미터 이하는 어디서도 떠요? 다가구에서도 뜨잖아. 다가구는요. 잘 들어야 돼. 다가구는 똑같은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세대? 19세대. 19세대야. 제 생각에는 요거 아까 20실 기억나십니까? 그거랑 한번 바꿔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나올 것 같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정말 내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것까지 예측한 거야.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서 적중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가구가 나올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다가구가 나왔어요. 적중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그거 적중이고요. 이렇게 저기 양궁도 왜 이렇게 텐 있잖아, 텐. 몰라? 텐? 그 텐 뭐냐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다가구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적중하면 그 적중의 종류에서도 좀 이렇게 세상급 적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다가구하고 임대형 기숙사하고 요 19하고 20을 좀 바꿔서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가구에는 몇 세대 미만인데 몇 세대 이하인데 19세대 이하인데 얘를 막 20세대 이하 이렇게 내는 거고 아까 임대형 기숙사는요. 아까 몇 실 이상인데 20실 이상인데 얘를 막 19실 이상 막 이렇게 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은 금방 배웠으니까 잘 하는데 그냥 조금만 지나면 나 19 들어본 적 있는데 막 그래요. 나 20실 들어본 적 있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19 들었고 어디서 20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고 그건 장렬히 전사합니다, 여러분들. 심장에 가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틀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험장 나올 때 어떤 느낌인지 하면 잘 본 것 같아. 응? 잘 본 것 같아. 채점해 보면 별로 상태 안 좋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암기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19 다가구 10
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19는 뭐라고? 알겠냐고? 알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른다고? 그만할게요. 예. 아무튼 그럼 지금부터 제가 누군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택의 종류는요 6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단독에서 2개, 다중 다가구. 공동은 4개인데 4 플러스 1에서 기숙사를 일반 기숙사와 2임 대형 기숙사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고요. 4개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 합계 기준 660을 초과하면 연립. 4개층 이하인데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가 됩니다. 연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숙사는요,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인데 일반 기숙사는요, 장소와 사람이 둘 다 나옵니다.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 이렇게 하고 공동치사 50% 이상이면 일반 기숙사. 임대 기숙사는요,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이 몇 실? 20실. 20실이면 2임대형. 다가구와 다중이 골 때립니다. 똑같다니까. 3개층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 안 돼요. 실별로 욕실은 되는데 치사가 안 되고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을 뭐로 정한다 그랬어요? 아까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걸 다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는요 똑같습니다. 3개층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몇 세대 이하 그랬습니까? 19세대 이하. 이 숫자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그래서 이 건축법령상 주택을 시험장에서 암기를 못해서 틀리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암기를 못해서 틀린 분이 아니라 시험장 들어갈 때가 되지도 않은 거예요. 공부 전혀 안 한 겁니다. 토지 용어 틀리거나 주택 용어 틀리신 분들은요, 틀리면 안 되는 걸 틀리신 겁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걸 틀리신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상태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부동산 학교를 배우신 분들은 일단 적어도 1번부터 4번까지는 일단 마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요거는 한 2번, 3번쯤에 나오는 그런 문제고요. 주택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택법. 주택법, 이건 연습 아까 한번 했던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택법에서 주택은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단독에 3개 있습니다. 뭐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에 3개 있습니다. 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건축법 영상 주택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주택법 영상 주택은 도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인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수가 정말 중요하고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몇 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 영하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하 300 혹시 아세요? 스파르타 하고 막 이렇게 밀어버리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하는 거 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집에 가시는 길에 심심하면 유튜브에서 결말 포함 영하 300이라고 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대수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고 규모가 전용 8호제곱미터입니다. 전용 8호제곱미터니까 그걸 무슨 규모라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이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 여러분들 책으로 나중에 받으시면요. 제가 요거 마지막 최종 교정 볼 때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꿔놨으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새 책 나오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은 뭐 있다 시작?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형주택 그러면 안 돼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2가지 있습니다.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뭐 되냐면 배제됩니다. 분상이 배제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양가 규제를 분상이라고 하거든요.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창 뭘 배우시는 시기냐면 부동산 공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배우십니까? 예. 거기 가면 혹시 용도 지역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용도 지역의 종류 몇 개? 4개. 대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용도 지역의 종류 몇 개? 4개. 뭐였죠? 도간농자. 용도 지역은 도간농자가 있습니다. 도간농자 있어요? 도가 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죠?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용도지역 4개 중에서 어디다 지을 수 있을까요? 도시지역에만 짓습니다. 다른 지역에 못 지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지. 자, 제목이 관리형 생활주택이에요? 농림형 생활주택이에요? 자연
환경 보전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간 농자 중에서 딱 어디서 꼭 집어서 어디만 도시지역. 보지 말고 한번 내보세요. 보지 말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줄여서 두 글자로는 도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도생. 도생 어디다 지어야? 도시지역에 짓습니다. 세대수 300세대 미만이고요. 규모는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데? 분상. 도생은 분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중개 실무에 나가시면요. 중개하는 사람들 한 명도 분양가 상한제라고 안 그래요. 분상이라 그래요. 그 중개하시는 분들의 100%가 뭐라고 하냐면 도생이라 그래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그 실무 나가면 다 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친구들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생은 분상 안 받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뭔 생이 뭔 상을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그래요. 좀 거시기합니다. 말귀 못 알아듣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도생은 뭐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상 무엇의 적용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다 외우셨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 규모 국민주택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무슨 아파트형 주택 이제 소형주택 그러면 안 돼. 예.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지어야 되고 도시지역에 지어야 되고 얘는 무엇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분상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주택이야 주택이 아니야. 주택이 아니야. 주택 외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돼 안 돼? 돼. 종류는 몇 개? 4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1번 타자 기숙사입니다. 뭐라고요? 기숙사.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주택인데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더라 안 하고 있더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는 첫 번째 준주택. 두 번째는 오피스텔입니다. 유명하죠. 오피스텔은요. 주택이에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당연히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자꾸 오피스텔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돼.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야. 근데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해 안 해 보통. 하지. 대표적인 준주택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시원입니다. 뭐라고요? 고시원. 이 고시원을 갖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고시원을 법에서 고시원 하기가 좀 그런 게 고시원에 가면 누가 없어요? 고시생이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고시원에 누가 살았어요? 고시생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인 같은 사람들이 고시원을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중생활시설. 누가 이런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좀 배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시원을 법률상으로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요. 실버주택입니다. 뭐라고요? 실버주택. 실버주택을 법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노인복지주택. 오늘 좋은 거 알았네. 우리 고시원을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고요? 다중생활시설. 실버주택을 뭐라고 부르고요? 노인복지주택.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령상 주택인데 아닌데 딱 가만히 쳐다보니까 주거시설로는 이용이 가능하더라. 맞아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데 주택이 준하에 처리하자. 얘를 뭐라 부른다? 준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주택?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이 왜야 돼요? 왜? 하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게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끝이 끝났어요. 주택법령상 준주택이 아닌 것은 단답해요. 준주택이 아닌 것은 1번 기숙사, 2번 오피스텔, 3번 다중생활시설, 4번 생활숙박시설, 5번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 생활숙박시설도 생활숙박시설 그러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생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생숙. 생숙은 준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준주택은 종류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옷 브랜드 중에서 지오다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있다고요? 지오다노 아니죠. 기오다노 맞습니다. 지오다노 아니죠. 기오다노 맞습니다. 지오다노예요? 기오다노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뭐죠? 기숙사. 오피스텔. 기오다.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혹시 여러분들 1월달 12월달 기본 이론 수업 처음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저한테 인문과정 수업 들으신 분들. 내가 아는데 손 안 들어? 안 들으면 내가 몰라. 내가 바본가 내가.
우리 3주 동안 봤는데 손 안 든다고 내가 모르나, 내가. 그러면 우리 처음 듣는 분들은 됐고요. 인문과정 수업 들으신 분들은 대답 좀 해주세요. 인문과정 들으신 분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아직 몰라. 여러분들, 인문과정 3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요, 벌써 엄청난 걸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어. 12월 달에 기본 이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3주 과정 수업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3주 먼저 시작하시는 얼리버드들은요, 이분들 벌써 엄청난 걸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앞에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 있었고, 광의 부동산이라는 거 있었죠? 요거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정착물이었어요? 준부동산이었어요? 그러면 토지 및 그정착물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광에만 있는 거죠. 그럼 천천히 대답해 봅시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뭐나 뭐로 공시하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되는 것들이죠.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 기계 종류 4개 있는데 뭐 있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재단 종류 2가지 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머지 2개 있는데 업권, 임무. 이걸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준이란 말을 어떨 때 쓰냐면 개인데 개가 아닌데. 개가 아닌데 개처럼 취급해 줄 때 준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개가 아닌데 개처럼 취급해 주는 걸 준부동산이라고 하는지. 그럼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주택법. 주택법에서 주택은 몇 개가 있어요? 일단 2개가 있잖아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는 거 맞아요? 단독 몇 개? 3개. 공동 3개. 그럼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얘들은 뭔데? 주택 외인데. 주택이 아니잖아. 이 6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이게 뭐 있어요? 준주택이 있습니다. 종류 몇 개? 4개. 뭐 아니죠? 지오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지오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지오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기, 오, 다, 노. 그리고 이거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토지에서 생기는 임대료. 토지에서 생기는 임대료를 2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지대는 어디에서 생겨야 돼요? 토지에서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지대하기가 좀 밋밋하니까 예를 갖다 우리는 뭐 경제지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지대? 지대. 누가 주장을 했죠? 파레토가 주장. 11월 달에 그 인문과정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요, 벌써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3주 안 듣고 지금 와서 수업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분들에 비해서 3주 뒤쳐져 있는 거예요. 인문과정 들으신 분들은 벌써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누가 주장했다고요? 파레토. 부담되지? 파레토가 주장했고. 이거 얼마 동안에 생깁니까? 영구적으로 생깁니다. 얼마 동안에? 영구적으로. 근데 마샬이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토지 이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에서도 초과 수익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 인간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여러분들 토지야, 토지 아니야? 인간은 토지가 아니지. 그럼 지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대는 어디서 생겨야 되니까? 토지에서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지대는 아닌데, 이렇게 지대에 준하에 처리한다. 그래서 얘를 준지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준지대. 그래서 우리 부동산하고 통틀어버리면요, 준으로 출발되는 게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3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을 뭐라고 합니까?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에서 생기면 지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제지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건 파레토지대고요. 얼마 동안에 생기는 거냐면 영구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럼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구적이지는 않고 일시적,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수입이고, 마샬이 주장한 이것의 이름은 뭐죠? 준지대. 그리고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아까 용도 지역이 몇 개 있다 그랬죠? 4개. 뭐 있어요? 도관농자.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다른 지역은 안 다룹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있다.
우리는 도간 농자 중에서는 오직 뭐만 다룬다? 도시지역만 다룹니다. 도시지역은 또다시 종류가 몇 개 있냐면 또다시 종류가 4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주상공록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우리 전일주는 할 수 있는 게 딱 2개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 전일주. 주거지역에 전일주는 있어요? 또 그렇지. 공업지역도 전일주는 할 수 있습니다. 전일주는 중요합니다. 이게 전이 뭘까요? 전용. 일은 일반. 주는 준. 그러면 제입에서 이렇게 전일주는 할 수 있는 게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할 수 있겠네. 그다음에 공업지역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할 수 있겠네. 작년 시험은 올해 시험은 이게 나왔었습니다. 다음 중 도시지역 얘기해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지역은 4개 뭐가 있죠? 주상공록. 끝날 때 뭐로 끝내야 돼? 주상공록. 요까지가 나왔고 제 생각에는 한번 요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로 출발할 수 있는?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 그러면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준, 주거지역과 또 준, 공업지역. 자 그럼 대답하세요. 준상업이라고 있어 없어? 세상에 그런 용도지역은 없어요. 준녹지, 준농림, 준관리, 준자연환경 보전 그런 게 없다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옛날에 준농림이 있었어요. 폐지됐어요. 그래서 준으로 출발해서 용도지역은 딱 몇 개? 2개. 준, 주거와 준, 공업. 그럼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 봐야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게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되는 준부동산.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단호? 예? 준주택. 마자리 주장을 했고요. 토지 이외에서 생기고요. 일시적, 단기적으로 생기는 초과 수입을 뭐라 그래요? 준 뭐? 지대. 용도지역 중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도시지역이 몇 개 있는데? 4개 있습니다. 2개 있다고? 도시지역 4개 있는데? 뭐 있어요? 주상공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도시지역은 뭐 있어요? 준, 주거와 준, 공업, 준주거, 준공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준주택이었습니다. 뭔 주택? 준주택. 이번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답하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하는 거 가능하다 그래야 돼요.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다 그래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둘 다 있다고 나와요. 아니면 둘 다 없다고 나온다든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요? 없습니다. 순서 바꿨습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수험생 중에 어떤 수험생들이 계시냐면 순서를 암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해야지, 2번째는 없다고 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용을 알아야 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있고,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하는 건 되는데 소유할 수는 없는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거.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딱 2개로 봅니다.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는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딱 2개로 봐요. 민영주택 아니면 국민주택으로 보는데, 민영주택이 뭡니까? 그러면 국민주택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싹 다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제외하고 나면 뭐라고요? 민영주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제외한 겁니까? 국민주택 제외한 겁니까? 국민주택. 그러니까 국가 등이 지은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이라고 하고요. 이걸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에 대응되는 개념은 주택법은 뭐고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에 대응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예. 이번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하면서는 공사를 딱 2개 배우시거든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고,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촌스럽게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지 않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글자만 읽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영어로 랜드, 주택이 영어로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촌스럽게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지 않고요. LH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LH. 한국주택, 방금 주택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우징. 금융은 영어로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
영어로 HF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뭐고요? LH, 랜드하우징. 주택금융공사는 뭐예요? HF, 하우징 파이낸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사가 어디 있냐면 경남 진주에 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본사가 어디 있냐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문현동에 가면 문현노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본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부산은 잘 아냐면요. 제가 부산에서 군생활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군생활했었고 운전병 했었어요. 운전병. 버스 운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문현 노탈이 버스 몰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잘합니다, 내가.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LH 토지주택공사는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대부분은요, 당분간은 LH를 공부할 겁니다. LH.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8개 있다 그러면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 장기전세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거 싹 다 LH가 공부합니다. 그리고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그거 싹 다 LH가 합니다. LH가 하는 일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업무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가요. 이거 합니다. 이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LH가 합니다. 다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행자는 누구다? LH다. 이걸 또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반값 아파트라 그래요. 뭐라고요? 저걸 반값 아파트라 그래요. 반값 아파트. 왜 반값 아파트겠어요? 분양받는 사람이요. 땅값은 안 내요. 땅값은 안 내고 건물값만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땅은 누구 거? LH 겁니다. 나라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표현은 누가 쓰냐면요. 어린이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 때 어린이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 배운 사람들은요. 땅은 누구 거야? 그러면 LH 거. 건물만 내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이거 하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요? LH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시행자가 가져갑니다.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LH 거. 건축물 소유권이요. 건축물 소유권은 누가 받아간다고요? 분양받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LH 거, 내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건축물 소유권은 누구 거? 내 거. 땅은 누구 거? LH 거.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 거고요. 건축물 소유권만 분양받은 자 거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느낌 왔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 및 건축물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X.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 소유권은 시행자가 가진다. X. 이런 걸 갖다가 글자가 틀리게 나왔을 때 이거 이렇게 틀리게 나오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고요. 당연히 틀렸지. 땅은 LH 거고 건축물만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축물, 토지. 하여튼 말아서 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결하시고 장수명주택. 장수명주택은 길장자거든요.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주택인데 얘는요.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수리가 용이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거,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거. 다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거. 그러다 우리는 장수명 주택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안 되네. 나머지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요. 이렇게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이런 말만 기억하시면 되고 건강 친환경 주택은요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을 최소화 이런 것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게 나올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읽으시면 되고 아까 장수명 주택까지는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의 분류였습니다. 주택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 부동산의 특성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은 출제 가능성이 100%짜리입니다. 역시 일단 100%짜리인데 토지 특성은 여러분들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합니다. 토지의 무슨 특성과?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하는데 압도적으로 자연적 특성이 중요합니다. 자연적 특성은 출제 가능성 100%짜리입니다. 근데 자연적 특성은
이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못 마는 게 뭐하다? 불가능하다. 좋아요? 이 문제 특성은 경제적 용도적으로 못 마는 것이 뭐하다? 가능하다. 제가 시험에 맨날 나오는 특성 5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그 자연적 특성에서 4가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과 물론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까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자연적 특성에 있는 인접성, 인문적 특성에 있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들은 이것이 생각날 때 편안할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당장 급한 건 5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제가 부동성이 뭐예요? 그러면 부동성 안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영속적인 건 수명 긴 거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부증성은 증가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한다든지 개별성은 개별적인 거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자연적 특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갑시다. 마음 준비하세요. 부동성이 뭡니까? 그러면 요 단어들을 반드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성은요 물리적으로 이동 불가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 뭐요? 이동 불가능. 오케이? 영속성은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리적 감가 불가능. 물리적 뭐 불가능? 감가 불가능. 부증성 뭐예요? 그러면 물리적 공급 불가능. 물리적 뭐 불가능? 공급 불가능. 개별성 뭡니까? 그러면 물리적 대체 불가능. 물리적 뭐? 대체 불가능. 인접성은 물리적 분할 불가능인데 뭐 얘는 많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분할 불가능하다 정도만, 분할할 수가 없다, 인접해 있다 뭐 그런 느낌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관식으로 얘기해 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부동성 뭐예요? 이동 불가능 그러면 안 돼요. 물리적 이동 불가능해야 됩니다. 깝깝한데. 영속성 뭐예요? 물리적 감가 불가능. 부증성은요? 불가능. 좋습니다. 개별성은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신가요? 일로 오세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뭘 배우시냐면, 저 뒤에 가시면 아직은 필기도 할 필요 없어요. 자세히 갈 거니까 저 뒤에 가시면 이런 걸 배웁니다. 이 감가. 감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가 있고 기능적 감가가 있고 경제적 감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능적 감가는 안 하겠습니다. 안중에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능적 감가도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처럼 균형의 원칙과 관계가 되고 엄청 중요한 건데 오늘 이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가 중에서 물리적 감가라는 거하고 경제적 감가만 딱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물리적 감가는 뭐냐면요, 이렇게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거예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걸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근데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치면요 늙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늙는 게 물리적 감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물리적 감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면 얘 늙어요, 안 늙어요? 물리적 감가예요. 가전제품 사거나 가구 사면 얘들이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토지는요 아무리 써도 사용이나 시간 흐름에 따라서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는요 절대로 이 개념이 없어요. 새거, 중고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는 새거, 중고 개념 있습니까? 예, 있어요. 신축, 구축 그러잖아. 자동차도 새차, 중고차 있잖아. 가전도 새가전, 중고가전 있잖아. 당근마켓에 가면 많은데, 당근이세요? 이렇게 하고 많은데, 아무튼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토지는요, 새 토지, 헌 토지, 새 토지, 중고 토지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멸, 손상, 파손, 노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뭐가 안 돼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다. 이게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역속성이 뭐예요? 라고 묻거든요. 아무리 귀찮아도 이 말을 꼭 해야 된다니까. 물리적 물결 표시 불가능,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 물리적 뭐가 불가능? 감가가 불가능. 근데 지금부터 제가 경제적 감가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 감가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의 하락분을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예컨대 주변 지역에 상권이 쇠퇴하거나 인근 지역의 시장성이 감퇴해버리면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경제적 감가가 자리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 자식이 사고를 치면요, 부모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습니다. 얘가 원래 착한 애인데 누구 잘못 사귀어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그런 애가 아니다. 내가 얘를 안다. 얘가 그런 짓 할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얘가 지금 파출소에 끌려와 있다. 이걸 경제적 감가라 그럽니다. 얘한테는 문제가 없고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고요. 내가 지금 위치에 있는데 주변에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옵니다. 핵폐기장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화장터가 들어옵니다. 화장터.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걸 갖고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토지는 경제적 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거는 인접지가 변해서 인접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인접지 영향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부동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이런 것들 갖고 우리는 위치의 가변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요까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요까지가. 토지는 감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거든. 어떻게 해요? 시작. 물리적 감가는 안 된다. 걔가 무슨 성? 영속성. 경제적 감가는 된다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경제적 감가는 된다. 중요한 건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게 무슨 성 때문이다? 영속성. 경제적 감가가 되는 건 됐습니다. 감가가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몸 풀었으니까 이제 본 게임 시작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혹시 필기하신 분들은 필기하신 거 옆에다가 요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음이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몸풀기. 이제는 시험에 나오는 거. 만약에 제가 토지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을 거예요. 뭐요? 공급.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셔요?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절단납니다. 다 죽는 거야. 그러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들.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됩니까? 그 사람도 같이 죽어요.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은 됩니다. 이 경제적 공급을 이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란 말도 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이건 제가 양보를 못 합니다.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를 무슨 성? 아까 필기하던데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아까 다 봤는데. 아까 다 봤는데. 그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 한 번 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 한 번 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 무슨 성? 부증성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게 부증성 때문입니다. 근데 얘는요, 예외 없다 그래요. 뭐 없다? 예외 없다. 그럼 물리적 공급은 때려 죽여도 안 된다. OX. O. 되는 경우가 한 개도 없다. OX. O. 왜냐면 예외가 없으니까.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강하게 얘기하세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근데 병아리 눈곱만큼은 된다, 안 된다? 그 개미 손톱만큼. 안 돼요. 물리적 공급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데 요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용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용도입니다. 용도적 공급, 용도의 다양성, 용도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국토의 관점에서 봅니다. 농지가 있고요. 택지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요. 바다도 있습니다. 일단 국토의 관점에서 토지를 본다는 겁니다. 농지 10개, 택지 10개, 임지 10개, 바다 10개. 우리 국토 총 몇 개? 40개.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합니다. 그죠? 사실은 부족의 대상이 되는 땅은 지난주 배웠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이 부족합니다. 주상공. 주상공이 뭐지? 택지. 그러면 택지를 부족한데 농지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택지 몇 개 됐어, 이제? 15개. 임지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택지 몇 개 됐어? 20개. 마지막 바다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꾸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사업을 통한 공유수면의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는 택지량이 몇 개가 됐냐면 25개가 됐죠? 5개 보충, 5개 보충, 5개 보충이니까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보니까 가능하네. 이거는 여러분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를 망한 거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용도를
전환한 거다. 그럼 우리 국토가 총 몇 개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국토 총 몇 개예요? 몇 개? 40개. 이걸 갖다 우리는 물리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무슨 성? 부증성. 예외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그럼 대답하세요. 우리 국토는 때려 죽여도 40개다. OX. 맨날 40개다. 41개 되는 경우가 없다. 40.06개 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럼 고정된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용도만 전환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용도가 전환되면 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경제적 공급은 됩니다. 이게 용도적 공급은 되는데 국토 총량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토지를 국토의 관점에서 좀 거시적으로 본다. 심지어 바다도 우리 국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바다도 우리 국토니까 바다가 육지로 바뀌는 것도 토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국토였던 게 용도가 뭐 된 것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국토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바다도 국토로 보면.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국토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전쟁을 하면 돼요. 전쟁.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그 우측에는 일본이 있네. 좌측에는 중국이 있고요. 더 올라가면 러시아 있습니다. 다 집니다. 일단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이 40개도 고맙다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초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40개가 40개 되는 거요.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고요. 10개가 15개, 20개, 25개 되는 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인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국토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 말을 쓰면 돼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갠다. 자, 윗돌 빼서 아랫돌을 개면요. 돌의 배치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지. 배치 몰라요, 배치? 야, 어디 있던 놈이 이렇게 위에 있던 놈이 밑으로 왔잖아, 그지? 위에 있던 돌이 밑으로 왔으니까 돌의 배치는 순서나 배치는 변경이 됐지, 그지? 하지만 나중에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갰을 때 돌 개수를 세어보면 전체 돌 개수의 변동성은 있다 없다? 없다. 고정된 돌 안에서 이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갰다가 아랫돌 빼서 윗돌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전체량의 변동성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시험에 이 토지 공급은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왜 맨날 나오는지 아세요? 맨날 틀리니까. 맨날 틀리니까. 우리 시험들 말하는지 아세요? 토지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럽니다. 되는 경우 있잖아. 그럼 돼요,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라고 묻거든요. 깝깝하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근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고정된 물리적 절대량 안에서 뭐를 한 것이다? 용도 전환한 것이다. 전체 물리적 양의 변동성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물리적 공급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혹시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하세요. 40개가 40개 되는 게 무슨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이에요. 10개가 15개, 20개, 25개 되는 게 뭐라고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입니다. 하지만 40개가 40개 되는 것에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가운데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두 개만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교재 페이지 잠깐 50쪽이요. 50쪽 가셨어요? 50쪽 가시니까 하단부에 그 보조단에 있습니다. 보조단에 토지 강가가 있네요. 토지는 무슨 강가는요? 물리적 강가는 불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근데 경제적 강가는 가능합니까? 예, 요 정도.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51쪽 제일 밑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요. 우리 54쪽. 51쪽 미쳤나봐. 51쪽 제일 밑에 요거 토지 공급 별 하나 때려 놓으시고요. 제목 확인합니다. 무슨 공급이요? 토지 공급. 한 번 더 물을게요.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는 것 같아.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예외 있고요, 없고요? 없고요. 하지만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뭡니까?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를 통한 공급이다? 용도 전환. 옆에 예시 보시면 뭐 후보지, 이행지, 수면 매립, 택지 조성, 산지 개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정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하는 용도 전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요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 특성 마무리 짓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눠 들었던 자료, 60제 만들기 80제 첫 번째 총론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없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다가 문제다 체크하지 않을 거거든. 그냥 해설만 보시면 돼. 집에 가서 어차피 원본 유지한 상태에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풀어보시면 되지. 지난주 분명히 자료를 받았는데 학원에 가서 또 자료 또 내놔라.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매주 이렇게 가져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줘보실래요?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그 화일 케이스 있잖아요, 그죠? 화일 케이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개론 내 이름 적어놨네. 혹시 까먹을까봐 이종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이렇게 가져다니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합격.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고 이렇게 받자마자 이걸 갖다가 접어요. 접어. 이렇게, 접어서 책에 꽂아. 그래, 꽂았다가 다음 주에, 저 지난주 자료 꺼냈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갔어, 이게? 하면서, 예, 찾아요. 이렇게. 찾고, 결국에 못 찾고 또 받아서 또 꽂아놓고, 또 받아서 꽂아놓고, 나중에는요, 책에다가 책 뭐 이렇게 툭툭 털면요. 이런 자료들이 막 7, 8개씩 한 번에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접혀서 들어간 자료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으니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다이소 가든 바로 앞에 다이소 있으니까 다이소 가든 아니면 이렇게 펜치점, 문구점 이런 데 가가지고요. 이렇게 파일 케이스 과목별로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꽂아두시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은요. 제 경험상 불합격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에다가 열심히 꽂아 놓으시는 분들은요.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합격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렸으니까요. 파일 케이스 꼭 준비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과목별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요거 하고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